이 해병대와 공수부대원들이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에피퓨리 작전에서 시작된 치명적인 공습이 이제는 지상작전의 서막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테헤란 정권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 침공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란으로 향하는 병력들은 분명히 지상 침공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텔레그래프는 미국이 정예 82 공수사단 소속 약 2,000명의 병력을 걸프 지역에 파견했으며 이들이 현재 이동 중이고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30일 해병원 정대와 10일 해병원 정대, MEU 소속 미 해병대 병력도 비슷한 규모로 합류하고 있으며 이 중 30일 해병원 정대는 3월 말쯤 페르시아만 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부대들은 모두 지상작전에 특화된 부대들이며 특히 해병원 정대는 미국이 지상 침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으며 미국이 테헤란 주변에 6,000명 이상의 정예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이란에서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가 지상군 투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란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고 정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 정권이 절박함을 보이는 주요 징후들과 조만간 자국 영토에서 미군과 맞서야 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뒤섞여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르그 섬은 이러한 준비에 가장 뚜렷한 징후를 보여주며 우리가 보기에 미국이 이란을 지상으로 공격할 경우 택할 수 있는 4가지 방식 중 하나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CNN에 따르면 이란 정권은 미국이 해병 원정대와 공수부대를 카르그 섬에 배치할 것에 대비해 서둘러 카르그 섬을 요새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3월 26일 이란이 섬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란 정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란 석유 수송의 핵심 거점인 이 바위투성이의 작은 섬에 군인들과 방공 시스템을 이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비슷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 섬을 통해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이 섬을 반드시 지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르그 섬이 없다면 석유 자금이 끊기고 허르무즈 해협도 취약해집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대전차 및 대인지뢰가 섬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들 지뢰 중 상당수가 미군의 상륙작전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해안선에 집중적으로 매설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란이 카르그 섬에서 직면한 문제는 이 중요한 섬에 이미 존재하던 군사 인프라 대부분이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섬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괴멸시켰다고 주장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3월 1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섬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이란이 이룬 것들 중에는 미사일 저장 벙커와 해상 기뢰 저장 시설이 있었는데 이 2가지 모두 이란이 미국의 상륙권에 맞서 방어를 시도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격은 방공 시스템, 헬리콥터 경납고, 공항 관제탑을 겨냥했으며 이는 카르그 섬이란 군사력, 무력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현재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병력을 그 섬에 상륙시키기 전에 미리 준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한 가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다른 가능성들도 있지만 이란의 절박함은 미국과의 협상 방식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에피퓨리 작전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 협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자기 자신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이란 정권은 현재 협상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의 수위를 한층 높일까 우려하는 정권이 벌이는 게임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도 이 상황에 분명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3월 26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글을 올려 이란 협상가들은 매우 다르고 이상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합의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해 다시 일어설 가능성도 없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우리 제안만 검토한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이 곧 진지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고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이제 더 분명한 경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강한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지만 카르그 섬의 요새화는 미국이 현재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6,000명 이상의 해병대원과 공수부대원이 오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두를
특히 이란 정권을 완전히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카르그 섬은 지상 침공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섬 공격은 미군 지상 투입이 불가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카르그 섬을 완전히 건너뛰는 것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카르그 섬 석유 시설 공격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봉쇄를 해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내기 위해 미국은 해협의 연안 지역과 카르그 섬만큼이나 이란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다른 이유, 즉 호르무즈 봉쇄를 가능하게 하는 전혀 다른 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계획이라면 미국이 실행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 석유 약 20%가 흐르는 수로가 막히는데 이 석유는 주로 이란 동맹이 아닌 걸프 국가들에서 생산됩니다. 이란은 그 해협에 설정된 해상 운송로에 기뢰를 설치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란의 봉쇄로 인해 유가가 파운드당 약 100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봉쇄의 핵심은 이란의 비대칭적 접근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는데 이는 군함이 미국 공군력에 쉽게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란은 드론, 대한미사일, 그리고 고속정을 조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상선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미군 지상군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해안선이 해협 100마일 전 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선을 따라 숨겨진 미사일 발사대와 임시항구들이 이란의 비대칭 전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병대를 상륙시키거나 혹은 낙하산 부대를 공중 투하해서 호르무즈 해협 해안의 주요 군사 거점을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란이 그 거점들을 봉쇄에 사용하는 능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 섬이 등장합니다. 이제 캐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는 섬입니다. 이 섬은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많은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길이가 약 130km, 즉 약 80.7마일 정도로 지상작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미국이 왜 신경 쓰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캐심은 울창한 초목과 야생동물로 유명해서 2007년 이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기 관광지 뒤에는 이란이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오랫동안 캐심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온 소금동굴과 맹그로브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란이 무기를 비축해 놓은 지하 미사일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대함 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일 도시의 일부 터널은 깊이가 1600피트, 약 488m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무기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원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는 섬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그 섬에서의 지상작전이 호르무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습에 이어 822 공수사단, 이케샴 섬에 낙하산 부대를 투입해 군사 거점을 장악하고 이란이 섬 아래에 구축한 터널 네트워크를 급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 원정단의 해안 군사 거점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상공 A-10 기총 사격이 더해지면 미국은 호르무즈 문제에 군사적 해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지상군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잠재적 접근 방식입니다. 하지만 다음 전략은 조금 더 모호하고 확실히 첫 번째 전략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미국이 이란 내에서 특수부대 요원을 투입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사 거점 파괴나 주요 인물 포획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방부 전직 관리인 이후드 알람의 말에 따른 것입니다. 알람은 미국에게 가장 논리적인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특정 목표를 점령하거나 이란의 레이더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몇몇 장군들을 생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차이점은 미국이 점령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시도보다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규모 작전팀도 여기서 역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부를 빼내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최근 그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1월에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카라카스 중심부 깊숙이 침투해 신병을 확보하는 작전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도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파견하는 해병 원정부대와 공수부대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부대 모두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공수부대는 실제로 군사 거점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마도 후속 공습을 준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이란 지도자 중 누군가를 빼내오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에피큐리 작전과 로어링 라이언 작전은 이미 이란과의 전쟁 첫날에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수십 명의 군사 및 정치 인사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무타바 하메네이와 같은 이란 지도자를 빼내오는 것이 협상에서 미국에 어느 정도 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란은 에피퓨리 작전 내내 그랬던 것처럼 분열된 지도부로 계속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이란 내 군사 거점에 제한적 타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도자를 빼내는 건 가능성이 더 낮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파견하는 병력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선택지로 이어져 다시 카르그 섬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카르그 섬에 지상군 투입의 이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곳은 섬이어서 해병 원정대 MEU에 적합하며 카르그 섬 주요 지점에 공수부대를 투입해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섬의 석유 시설을 장악할 수 있다면 이란 경제를 질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혹은 이란 정권을 파산시켜 항복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에겐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카르그 섬 침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 센트컴 사령관 조셉 포텔이 워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르그같이 작은 섬이라면 해병대나 군인 대대 규모 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 1000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며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텔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MEU의 영역입니다. 보텔이 맞다면 미국은 카르그 섬 점령에 이란으로 보내는 2개 MEU의 전체 병력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르그 섬 점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란 해안에서 20마일 떨어진 그 섬을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이곳은 이란 본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등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틱지는 이 섬이 이란과 가까운 데다가 가장 가까운 우방기지가 약 140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미군 지상군이 카르그 섬을 방어하려고 하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본질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는 보급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계속 날아다니고 미군의 신속한 물류 지원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섬 주변에 봉쇄선을 형성하고 이란의 대응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방공 시스템을 운송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것을 해낸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석유 수출로 발생하는 자금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르그 섬이 세 가지 선택지 중 가장 명확해 보이지만 미국이 이미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재공격을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네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이란에 들어가서 우라늄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이란 깊숙이 침투시켜서 이란에 농축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벙커를 사실상 장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나 추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미국은 우라늄 시설을 점령할 뿐 아니라 이란의 반격에 맞서 이를 지킬 충분한 병력도 투입해야 합니다. 보텔이 지적했듯이 이스파한과 나탄즈 같은 시설들은 내륙 깊숙이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평야지대에 있어 지형적인 보호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이런 시설을 확보하려면 1000명에서 4000명 사이에 상당한 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는 이 추출 작업을 안전하게 할 엔지니어와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란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MEU와 공수부대가 이런 종류의 작전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런 작전은 델타포스,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 영역이며 MEU와 공수부대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특수부대들은 이미 출동 중일 수도 있고 미국은 그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 비밀 특수부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하지 않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이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방식을 택하면 큰 위험이 동시에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에픽 퓨리 작전의 주요 촉매제였습니다. 이란이 아직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췄다고는 보지 않지만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에 있는 농축 우라늄의 막대한 양만 봐도 그 점은 분명합니다. 군비 통제 및 비확산 센터에 따르면 그 비축량은 440.9kg, 즉 약 972파운드에 달하며 이는 U-235 동위원소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이 만들고자 하는 핵무기를 가능하게 하는 폭발성 동위원소입니다. 더 나쁜 것은 센터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U-235의 90% 농축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작업의 99%를 이미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은 자신들에게 핵무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 이란에 군인을 파견해 가능한 한 많은 농축 우라늄을 회수함으로써 해결하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게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이란에 우라늄을 포장하고 반출하는 데에는 며칠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미군은 작업을 수행하는 병력을 방어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4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것이든 이란과 에피퓨리 작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란 정권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확전을 의미하며 각각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려는 핵심적인 지렛대를 빼앗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카르그 섬을 잃으면 석유로 벌어들이는 돈이 끊깁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과 캐심의 지상군을 투입한다면 이란의 봉쇄 전략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구출되면 미국의 협상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농축 우라늄의 손실은 원심 분리기와 기타 중요한 장비의 통제된 파괴와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의 핵 계획을 심각하게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란이 정권 교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사이에레트 마트칼 특수부대 전 부사령관 도론 캠펠은 IRGC 내에 좌절감을 느끼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장군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탈을 유도하려고 현장에 은밀히 활동하는 요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펠은 CBN 뉴스에 IRGC의 붕괴가 임박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장군들이 자신들의 병력을 결집시키고 모사드와 CIA 요원들과 손잡고 내부에서 전면적인 혁명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군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란 정권은 중요한 지렛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권력의 자리 자체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군 지상 침공이 곧 이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미국 해병 원정부대를 언급했으니 해병 원정부대가 무엇이며 이란에서의 역할이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미국이 에피퓨리 작전의 지상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저희가 계속 추적할 예정이니 꼭 구독해주세요.